정부에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양도세 중과를 이제 종료를 선언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조정이 된 이런 상태고, 그렇다고 또 매수자가 달려드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이제 관망 분위기라고 보게 되면 당분간은 이런 매물이 나오면서 하향 조정되는 양상도 나타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주변에 이제 급매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로는 가격을 낮출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같이 팔아야 될 때 나만 또 높게 책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도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매수자 간의 또 신경전도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 맡은 김예은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 향방 잡기 참 어려운데요. 과연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저희 박합수 교수님 모시고 2026년 부동산 시장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 전직은 이제 KB국민은행에서 20년간 부동산 전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퇴직 후에 박합수 부동산 연구소 그리고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우선 분위기는 그야말로 이제 혼란하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양도세 중과를 이제 종료를 선언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리고 가격도 조정이 된 이런 상태고, 나름 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매수자가 달려드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이제 관망 분위기라고 보게 되면 당분간은 이런 매물이 나오면서 하향 조정되는 양상도 나타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대략 3, 4월 정도까지는 이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이후에는 이게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좀 잠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당장은 뭐 시장은 그런 매도자 위주에서 물건이 나오고 매수자는 관망하면서 상황을 보는 이런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그런 장세 조금 답답하긴 하겠네요. 우선 1차적으로는 주변에 이제 급매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로는 가격을 낮출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같이 팔아야 될 때 나만 또 높게 책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도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매수자 간의 또 신경전도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6년 상반기 현 정부의 정책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정책은 지금 당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종료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직전에 우리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있었잖아요. 도심에 6만 원을 공급하는 이 대책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과연 이제 앞으로 이 공급 정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나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정부가 발표해 놓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수요 억제책은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양도세가 중과가 이제 실행이 되면 또 나올 게 하나 남았긴 하죠. 보유세 강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남아있긴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얘기는 그 이후에 나올 거고요. 물론 이제 선거 이후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수요 억제라는 큰 틀에서 정책이 가고, 그에 따른 공급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말 하반기에도 끊임없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최근에 나온 129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선 6만 호를 도심에서 공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에 대한 약간의 또 물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해당 지자체나 뭐 서울시에서도 반발하는 부분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릉 CC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과천의 경우에도 이제 9,800호인데 과천시에서도 약간의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고, 마사회가 이사를 가야지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때 제시기에 될까, 이런 큰 틀에서의 하나의 시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계속해서 약간의 지금 의견을 내고 있어요. 약간의 의견인데 사실은 제 딴에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용산 캠프킨 부지, 국제무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캠프킨 부지는 삼각지 전쟁기념관 건너편에 있어서 아주 핵심 요지입니다. 그야말로 한강대로의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2,500호를 넣겠다고 하면 그 알토란 같은 땅에 공공분양 임대아파트를 넣는 게 최선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민간의 토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략,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땅값 기준으로 평당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호가한다고 치면, 매각을 하면 거기가 이제 4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14,520평. 대략 4조 원 정도의 매각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비싼 땅에다가 과연 주택 짓고 마는 게 최선인가? 이 국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가? 최유효 이용의 원리에 의해서 이걸 관리하는 것인가? 이거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4조 원의 매각 자금을 가지고 뭐 서울 외곽 지역에 토지 보상 자금으로 그걸 활용하고 한다면 거의 뭐 2,500가구가 아니라 그 몇 배나 넘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효율적인가, 이 문제가 집중 고민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작용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는 2,500명이라 그러면 뭐 임대를 어떻게 비율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뭐 임대 아파트 30%라고 치면 나머지 2,500가구의 70%, 27은 14, 뭐 7호 35 이러면 1,735가구, 대략 뭐 1,800가구라고 하겠습니다. 1,800가구라는 일반 분양을 받은, 공공 분양 받은 사람들은 받자마자 2배, 3배 횡재 로또 당첨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자마자 용산 공원이 바로 조망이 되고요. 고개를 살짝 들면 남산 조망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원이 조성되면 그 어마어마한 공원의 사용 가치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2배, 3배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1,700~800명한테 과연 횡재 로또를 안기면서 이 국가 자산을 낭비하는 게 최선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0배 가까운 사람에게 더 수혜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수요자 관점에서 시장 진입 타이밍은 어떻게 보는 게 또 좋을까요? 우선 대출 규제가 지금 최강의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익히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금액에 따라서 6억, 4억, 2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DSR 40%의 스트레스 DSR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한도가 줄고요. 이래저래 줄고 있어서 이 대출 규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되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되면 매수자가 집을 사야 되는데 이 대출까지 거의 다 이제 타이트하게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매수자가 자금 조달에 한계가 생겨서 쉽게 또 매수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실수요자, 무주택자가 이제 1주택자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늘어날수록, 자, 집을 가진 소유 가구가 많아질수록 주택 가격은 안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을 가진 보유 가구가 전체 한 대략 57% 정도 되고요. 무주택 가구가 그러면 이제 한 43%가 되는 거죠. 이 무주택 가구 43%를 한 35%까지 낮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집으면 65%가 소유한 거죠. 소유 가구가. 그만큼 주택 가격 안정에 많이 다가설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금 현 상황은 상당히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생애 최초 청년층이 집을 많이 사서, 신혼부부가 많이 사서 주거 안정을 가질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출산 대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정책자금 대출이에요. 정책자금 대출은 뭐 5억, 6억 원 이하에서 청년층이, 신혼부부 뭐 이제 이런 디딤돌, 뭐 전세는 버팀목인데 이게 2억 5천에서 이제 한도가 5천만 원이 또 줄었잖아요. 이걸 줄이는 게 과연 역시 이게 우리 청년층에게 해야 될 일인가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보호 대상이란 말이죠. 미래에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보호 대상이고 다시 한번 이제 출산 대책과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히려 자 지금 서울 시내 집을 산다면 5, 6억짜리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한 9억 정도로 상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억 5천에서 2억으로 한도를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2억 5천에서 3억 3억 5천으로 늘려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계속 두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들까지 집을 못 사도록 이렇게 한도를 축소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시점일까요? 지금은 타이밍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큽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요 좀 비싼 강남 이런 지역들 위주고 외곽 지역은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뭐 노도강이 됐던 이런 지역들은 사실 올라가지도 많이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그렇게 또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시기를 보면 우선 지금 대략적으로는 금매가 약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은 설 이후 한 3월 정도 중순에서 4월 중순 마지막에 피크를 내면 이제 4월 말까지인데요. 요 시기까지는 이미 좀 관망세에 들어간 거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관심 지역이죠. 관심 단지고 그런 걸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의 기준 금매라면 최소 10% 정도를 떨어진 거를 금매라고 합니다. 제 기준입니다. 이건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10% 이상 좀 하향 조정된 것들은 충분히 좀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 이게 가격이 조정돼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솔직히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언제 올랐냐면 작년에 무려 지역에 따라 단지별로 다 다르지만 제가 체감하는 가격은 강남 같은 경우는 심지어 50% 오른 것도 있어요. 50%. 예. 그냥 간단하게 뭐 20억짜리가 30억 된 거죠. 이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강남만 오른 게 아니고 뭐 한강 벨트가 됐던 물론 외곽 지역은 거의 별로 안 올랐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낮춰지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방금 말씀드렸던 4월 말 이전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온도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네. 구조적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수도권의 집중이죠. 당연히 이건 뭐 누가 봐도 뻔한 거죠. 수도권에 이제 교육과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층들이 다 상경을 하는 거죠. 수도권 위주로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은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살짝 넘는 인구 2,600만 명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삽니다. 2,600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방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뭐 큰 방향성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도권의 집중력을 완화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런 뭐 대세 흐름을 다시 또 되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수도권에 어느 정도의 그런 공급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확대를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이 침체한 것은 2022년 경에 이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으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그 부동산 금융이 악화돼서 그야말로 이제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소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방이 이제 3년 이제 4년짜인데 계속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올해 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도 거의 반등을 할 개연성은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역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지방도 대다수의 지역 한 8, 90%의 지역은 26년도에는 전세 가격도 상승, 주택 가격도 소폭 상승 패턴을 유지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몇몇 도시는 조금씩 가격이 네. 상승세로 가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예. 약간 그런 도시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도 다른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인구는 감소합니다. 지방의 어떤 도시, 부산이 됐던 뭐 1년 전부터 가격 올라가기 시작한 전주도 마찬가지, 인구 줄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나의 현상은 공급 부족이에요. 거기서도 지난 3년간 공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론 미분양은 일부 남아 있지만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한 이 타이밍이 딱 지금 돌아오는 게 25년 말 2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 부족이 지방 시장도 전체적인 전세 가격 상승, 이게 살짝 밀어올리는 매매 시장 이렇게 판세를 엮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큰 틀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같이 가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부동산 침체, 물론 지금은 당장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부동산 시장도 화랑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진입할 확률은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많은 차익을 남겼다고 하게 되면 무주택자는 이제 내 집 마련이 또 최우선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자금은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흘러들어오지 않겠나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와 금리, 수요 측면에서 시장 방향성이 상승, 횡보, 하락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우선 경기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침체되는 와중에 이제 양극화죠. 대기업, 뭐 반도체 위주의 그런 호황이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기본적인 상권에서는 거의 지금 침체의 상황에 있고 이게 뭐 IMF 시절보다 더 힘들다는 지금 안타까움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바로 개선이 될 여지도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경기의 양극화, 침체의 좀 장기화 이런 것들은 우려가 됩니다. 물론 반도체 전기 위주의 이런 대기업 경기는 유동성이 넘치고 좋습니다. 자, 시장에 유동성이 넘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런 대기업 위주의 그런 유동성이 넘친다는 뜻이고요. 중소기업 위주의 이런 서민층 위주의 유동성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한몫하고 있는 건데 대출 규제를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를 1억 원까지밖에 전세금 반환 대출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 대출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저소득층, 중산층의 유동성도 차단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안정자금 1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이거는 당장 좀 폐지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는 좀 지속될 것 같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 뭐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가계부채 증가,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의 동결 상태잖아요. 상반기까지는 뭐 금리는 동결될 확률이 높죠. 자,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됐던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내리면 우리가 약간의 금리 인하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지금 기준금리 2.5니까 많이 내려본들 한두 번 내리면 2% 정도 하반기 들어서 그 정도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으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0.5 정도 만약에 낮아져서 이게 대출 금리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기존 대출 수요자뿐만 아니라 매수 예정자들까지도 도움은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중립적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수요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의 수요는 어느 정도 완만한 우상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전제는 그겁니다. 가구 수 증가. 이 가구라는 것은 주택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주택의 단위인 가구는 설령 인구가 좀 줄더라도 수도권의 인구는 안 줍니다. 참고로. 근데 착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도권도 인구가 막 주는 줄 아는데 지방이 줄고 수도권 인구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 늘어나는 와중에 이제 가구가 분화하면서 가구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수요는 우상향합니다. 언제까지? 대략 2040년까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청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럼. 2040년경까지는 가구가 늘어날 거다. 물론 1, 2인 가구 위주입니다. 1, 2인 가구 위주니까 수요는 중소형 위주로 늘어난다. 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완만하게 수요가 늘어나면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공급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부와 뭐 우리 민간에서 같이 이것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이 깊이 가고 있고 공급 대책도 발표하고 있지만 이게 구체적인 이런 방안에서는 또 다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공급을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변수들을 놓고 보게 되면 상반기는 이제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다소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소폭 상승하는 이런 흐름도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함께 짚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2026년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관련 이야기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